통합과학 개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내용 이제 체크 한 번씩 할게요. 교재 내용인데 중요 포인트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진화 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이라는 건 이제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은 이제 통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전적 차이를 기반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변이 자체는 결국은 유전적 차이를 기반한다라는 걸 일단 잊지 않으셔야 되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윈이 비글로 타고 대략 4년간 이렇게 세계 여행하면서 결국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자연 선택 과정은 뭐를 거듭해야 돼? 세대를 거듭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시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이제 설명하자면 보통 목이 긴 이렇게 긴이 분명히 나오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만한 애들이 누워 있죠. 슬프네. 목이 짧은 기린 자체가 생존에 뭐하다? 불리하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목이 긴 기린만 당연히 살아남겠죠. 이유인즉슨 환경이 그 개체의 생존을 결정한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어떤 종이 존재하는데 A라는 종이 있고 혹은 마찬가지 A'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같은 종에 해당되는데 하나는 목이 긴 친구, 하나는 목이 짧은 친구였어. 그런데 이들을 이제 생존을 결정하게 된 거. 얘가 죽었네요. 누가 결정했다? 바로 환경이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첫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진화는 일어난다라는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 변이 자체는 결국은 무슨 변이다? 그렇죠. 유전적 변이라는 거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그렇지. 환경이 얘네를 생존하게 만들었다라는 커다란 개념. 자, 해서 다음 장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연 선택의 커다란 과정은 당연히 어떤 친구가 많이 나와야겠죠. 과잉 생산이 있어야 되고 이 과잉 생산 이후에 개체의 변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이제 A'과 A 혹은 2'으로 이렇게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뭐다? 같은 종인 거고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과 A2'의 경우에는 변이 되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외부에 누가 존재한다? 여러분 환경이 존재하죠. 이 환경이 이들의 생존을 결정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결국 살아남죠.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대를 뭐 할수록 그렇지 거듭한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결국은 새로운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같은 내용들은 이제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진화론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당연히 그쵸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또 하나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예시지 핀치새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자 보세요. 해당 그림을 봤을 때 핀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같은 종 내의 형태 결국은 형질 자체가 다르죠. 어떤 형질이 다르죠? 부리의 모양 자체가 이제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곤충이 많은 섬인 거고 또 하나는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뭐가 다르다? 환경이 분명히 다르겠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곤충이 많은 동네에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번성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자 단단한 씨앗이 있어. 크고 단단한 씨앗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부리의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서 내용 정리하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대략 14종의 핀치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해류의 흐름 때문에 결국은 한 섬과 또 다른 섬 내의 왕복이 불가능하다. 그치?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각각의 섬은 위도별로 그치? 살고 있는 수림 혹은 식생활 서식지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례로 적도 부근 가면 나무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극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풀대가리가 좀 쪼만해지겠지. 그래서 환경에 적용해서 결국은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같은 맥락인 거죠. 생존, 경제, 자연 선택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해부학 구조는 유사하나 부리의 모양 자체에 뭐가 있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라마르크의 용구령설은 이제 이들과 사실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는 결국 사용하지 않는 기관 자체가 뭐가 된다? 태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용구령설은 사용하지 않는 애는 태화되는 거고, 반면에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한다.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를 치면 되게 유명한 선수 뭐 선동열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오른손잡이 투수죠. 그러면 선동열 아저씨는 팔이 오른손이 이렇게 길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고. 축구 선수 손흥민은 오른발 양발을 써서 그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고래의 조상은 육상생명을 했고 이제 현생의 고래는 이렇게 됐다.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거고.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혹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사례인 거죠. 보시면 좌우의 그림을 보세요. 자, 해당 영역과 요 해당 영역에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건 사실 모기가 아니죠.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이 말라리아라는 질병균을 원생 생물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말라리아와 모기를 동치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때 말라리아 원충에 뭐가 돼? 그렇죠. 감염이 되면 모기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전파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되는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에서는 무엇이 어렵다고요? 그렇죠. 증식이 어렵게 된다. 고로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 그나마 장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형질의 우수성을 따진다면 사실 정상 적혈구가 이 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질의 우수성이 자연 선택의 결정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지?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사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나방. 자,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지의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의류의 경우에는 환경을 그쵸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환경 상태가 매우 우수해야지 잘 살 수 있는 친구다 해서 그냥 뭐 사례 들면 18세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자 그랬죠. 이전의 경우에는 환경 조건 컨디션이 매우 괜찮았을 거고 이후에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쵸 동네가 매우 오염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므로 자, 지의류의 경우에는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친구인데 18세기 이후에 오염된 물질들이 많거나 환경 자체가 되게 악화되면 지의류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눈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둥이와 껌댕이와 흰둥이가 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껌댕이가 잘 보이는 거고 환경 변화 이후에는 아무리 봐도 흰둥이가 더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환경이 이 나방의 생존을 결정했다라는 맥락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당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변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유전적 변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 차이나 혹은 깃털의 색 또 하나 달팽이 껍질의 이제 무늬 혹은 색의 차이가 바로 어떻게 유전자에 의해서 변이가 됐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환경의 변에도 적응 가능한 개체가 살아나는 확률이 높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변이의 원인 이 내용은 고2, 고3 과정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자, 유전적 변이를 베이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 혹은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이 있죠. 그렇죠?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고 이 상동 염색체의 이제 그치 배열 자체가 뒤바뀔 수 있고 또 하나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뭐가 되고 복제가 돼서 이가 염색체가 되죠. 따단따단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날 때 서로 유전자가 뒤바뀌는 현상, 걔를 교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여러 개가 모일 수가 있겠죠. 해서 변이를 거의 대부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부 뭐 이런 애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생세포가 만날 확률은 대략 뭐 이 정도 된다
라고 적어놨고요. 자, 이 그림은 이제 통과에서 되게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본질은 뭐죠? 자주색 꽃 유전자가 있고 흰색 꽃 유전자가 있으므로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형질 발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고로 개체마다 유전 정보가 다 다르죠. 그치? 그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와 그 양을 표현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돌연변이를 확률적으로 바라보면 대략 10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요 맥락은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일부 아이들 많이 낳고 그 중에서 개체 변이가 일어나고 걔네들이 생존 경쟁에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먹이, 서식지, 배우자를 두고 경쟁하는 겁니다. 즉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존재하는데 C와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맞짱을 뜬다. 이것만이 경쟁이 아니라 A와 B를 감싸고 있는 무엇들이 있겠죠? 그렇죠? 서식지나 혹은 뭐 먹이생 이렇게 환경 등이 존재하겠죠.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한 친구가 결국은 살아남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보시면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죠. 오랜 시간 반복되며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한다? 진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지나는 한 개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개체들에 속한 집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투에 나올 건데 집단의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생긴다. 다시 집단의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 하나가 바뀌어서 그 모든 종이 다 바뀔 리는 전무하므로 그렇죠?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항생제 내성균인데 자 보시면 초록이하고 보라가 있는데 항생제 사용했다. 그럼 이 항생제를 사용했다라는 건 결국 뭐죠? 항생제라는 건 결국 누구를 죽인다? 세균을 죽인다는 거지. 다른 거죠.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친구는 그렇지 항바이러스제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항생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초록이 다 죽었죠. 초록이 다 죽고 결국은 누구 남았어? 보라돌이 남았는데 이 보라돌이의 양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라돌이가 지배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이 보라돌이의 특성이 누구냐? 바로 항생제에 무엇이 존재했어? 내성이 존재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항생제 내성은 세균의 생존에 필요한 형질이 아니죠. 그치? 그러므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무슨 비율? 그치?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낮은 비율로 존재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빈도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해진다? 증가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 다르죠. 박테리아는 세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항생제 개발 이후에 자, 세균성 질병이 퇴치되었으나 잦은 항생제 사용. 그래서 뭐가 생겼다? 내성 세균이 생겼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항생제가 필요하게 된 거고 이를 통해서 내성에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치료가 어렵게 됐다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진화의 방향성은 특별한 방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개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우월해지는 진보의 과정도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자연이 선택한 거다. 그냥 환경 적응에 의해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개념을 잊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진화론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 군국주의나 혹은 뭐 제국주의 뭐 이런 애들 그치? 일본하고 혹은 영국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월하다 혹은 인종 그치? 인종차별 뭐 이런 애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자 반면에 과학에 이제 미치는 영향 특정 방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신기한 거죠. 고로 원숭이하고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이 우월해 뭐 이런 건 아니다. 그쵸? 그리고 각각의 유연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생투에 나오는 거죠. 종과 종 사이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를 뭐라고 하죠? 개통수라고 하죠. 그러면 자 한
하나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진화되기 시작했고, 진화의 방향성이 이제 되게 다양한 거잖아.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여기 C라는 애가 있고 여기 D라는 애가 있다 치자. 그럼 이 A, B, C는 결국은 하나의 종에서 온 거고, B하고 A는 결국 서로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A하고 C는 유연 관계가 상대적으로 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자, 지구 생명체 출현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코아 세르베이트하고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애들을 혹시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간단한 이제 무기물이 있죠. 무기물은 결국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인데, CH4하고 CO2는 탄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물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NH3, 뭐 N2 혹은 뭐 O2 뭐 이런 애들 있겠죠. 자, 이런 애들로 결과론적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유기물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결국 생명체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이렇게 유기물의 합성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효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학 진화설을 잠깐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런 무기물들이 있는데 얘네가 그렇지, 번개 맞은 거죠. 방전되거나 번개 맞았어. 즉 여기를 보면 이제 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해 열 수구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높은 온도, 그렇죠? 높은 온도에 무엇이 있다? 열이 존재하고 그 열에 의해서 생명체가 출현했다라는 가설. 또 하나, 우주 기원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지구,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애가 이 정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핵과 멘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더라. 그 말은 고로 무슨 말이죠? 예전에 지구가 있었고 외계에서 행성이 와서 빵 부딪혀서 얘가 파고든 거죠. 그치?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제 혹은 전달되는 유기물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가설인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당연히 누구다? 화학 진화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화학 진화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돌아가서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무기물들이 있죠. C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무기물이 내고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가 있는데 이들이 번개나 혹은 화산활동, 즉 에너지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 등이 혹은 우주선, 그쵸? 방사선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그림 보시면 자, 무기물 있고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이 원시 생명체가 CO2를 사용해 오예, 그러면 독립영양생물로 이제 바로 진화할 수 있겠죠. 얘가 바로 누가 된다? 광합성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산소 호흡하고 이제 유기물 분해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통과에서 나오는 포인트죠. 산소의 양 자체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원시 생명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원시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서 당연히 살았겠죠. 왜냐하면 자외선의 영향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산소 이용하지 않고 결국은 바닷속 유기물을 흡수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생물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독립 영양생물,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누구? 광합성하는 친구 누구?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런 애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산소가 증가하죠. 그런데 요 다음의 포인트는 뭐가 어떻게 됐다? 유기물이 증가했다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지질시대에서는 산소가 증가했다가 메인 포인트. 왜? 오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누구? 육상생물이 출현해야 되므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상생물이 출현해야 되므로.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이런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먹을 수도 있죠. 그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소 호흡해야 되는 거고, 자, 다른 애들을 먹어, 섭취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애가 누가? 종속 영양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의 변화가 바로 오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존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 자체가 되게 줄어들었던 거고, 그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 자외선이 감소해서 육상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결국은 이제 진화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해당 파트는 수능 문제에 해당되는데, 뭐 돌연변이와 이제 자연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자, 핀치의 부리는 같은 종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이야기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슈퍼박테리아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내성이 있는, 그쵸, 세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기존의 세균 대비 내성 있는 세균의 개체 수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껌댕스가 우상향하고 있다. 내성 세균 자체가 환경에 적합해졌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려면 이제 이렇게 도표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고로 각각은 이제 같은 종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요 파트가 또 의외로 중요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렇죠, 화학 진화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뭐가 효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대기의 조성 비율을 봤더니 N의 경우에는 거의 노멀하게 일정하고, 반면에 어떤 기체 감소하는데 어떤 기체 증가했으므로 뭐 이산화탄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게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이죠. 방정관에 항원성 기체 집어넣고 고압에 방전을 했더니만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원시 대기에 존재했던 사이아노수소 자체가 결국은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문제 같은 내용인 거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패턴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뭐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부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가 조금 특이한 내용만 먼저 골라서 좀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생물 다양성의 경우에는 사실 생원으로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 내용만 보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되게 쉽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 유전자가 다양성이 크면은 환경 변화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죠? A라는 추위에 강하다. A 프라임은 더위에 강하다. A2 프라임은 둘 다 강하다. 날씨가 추워져 혹은 날씨가 더워져. 그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 개체 중에 뭐는 하나는 뭐 사라질 수 있죠. 혹은 뭐 얘네 뭐 사라질 수 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는다라는 거, 즉 멸종할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뭐죠? 높아지는 거죠.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지면.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는 종 다양성인데, 자, 개인적으로 종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생물의 개체 수가 많아 고로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도 있지만 분포 비율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죠. 분포 비율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뭐 이런 애들 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그림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죠. 이 친구는 각각의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달라. 고로 유전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호랑이 살고 다람쥐 살고 뭐 기타 등등 동식물이 산다. 즉 종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각각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태 다양성이다. 그러므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생태 다양성의 경우에는 생물과 더불어 자, 이런 애들, 즉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두 글자 줄여서 환경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종 다양성의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과 함께 생태계 유전적 다양성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계 다양성, 그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원동력으로 제공한다. 즉, 종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자, 진화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결국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냐 못하냐를 이야기한다 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생태계, 종보, 그쵸?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해야지 결국은 생물의 다양성 자체가 증가하는 거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종 다양성의 포인트 보세요. 자, 나무 대가리가 있는데 요렇게 거미인가? 개구리, 참새라고 칩시다. 그럼 종 총 몇 개 있죠? 4개 있고 전체 개수는 몇 개? 20개가 존재하는데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반면은 여기는 이제 개구리하고요. 우울하잖아. 얘네들만 되게 많은 거고 고로 한 종의 분포 비율이 높을 경우에 종 다양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그래서 각각의 개체수의 누구를 확인하라? 비율을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되셨죠? 자, 마지막 생물 다양성과 보존. 자, 이거 설명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날 지구에서 이 정도의 종이 살았고 이를 통쳐서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기억해야죠. 피우피우,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아스피린,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아파. 아스피린. 웃지 말고. 버드나무, 아스피린. 주목. 항암제가 되는 거고 팔각은 독감 치료가 된다. 그래서 뭐 강남 3구에서 시험 문제 봤던 것 중에는 유일하게 이런 거 나왔다. 나머지는 딱히 많이 나오는 소재는 아니고 그냥 정확히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내용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그냥 눈에 빡 들어와야죠. 얘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을 이야기할 때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이게 바로 안 떠오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생물의 서식지 면적이 줄어요. 그래서 도도 이렇게 이런 애들을 건설하게 되면 서식 자체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됐다는 건 결국은 종 자체가 이렇게 고립돼서 멸종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 해당 내용 보세요. 자, 서식지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결국 종의 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거고 서식지 면적의 몇 퍼센트가 감소하면 90% 감소하면 살던 종 몇 퍼센트? 50% 감소한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뭐 그래프로 표기하면 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x축이 뭘까요? x축이 바로 서식지 면적이라 가정합시다. 맞나? x축이 서식지 면적이라 가정을 하면 자, 아니죠. 잠시만. x축이 서식지 뭐라고? 면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체 면적의 100%가 반띵이 됐어. 죄송합니다. 90이 됐어. 그럼 살던 종 자체가 몇이 돼야 돼? 50이 돼야 되겠죠. 거꾸로 해야 되겠네.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은 서식지 면적이 어떻게 해야 돼? 90%가 감소해. 그러면 서식지 면적이 90% 감소했어. 이만큼. 대략 한 50%로 치죠. 됐나? 얘는 종의 수가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면적이 되는 거고, 얘는 종의 수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면적이 감소하면 살던 종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서식지 면적을 표기한 거죠. 100% 생존 가운데 구멍 뚫리고 했더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남획과 포획이 있을 거고 외래종 도입이 있겠죠. 베스나 뭐 기타 등등 환경 오염도 있다. 뭐 이런 애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외래종의 새로운 서식지 그치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기존에 살던 고유종과 대치하는 경향이 매우 크겠죠. 혹은 공존하게 되면 당연히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하게 된다. 기억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서식지의 단편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댐이나 혹은 기타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서식지 자체가 이렇게 끊기게 된다. 왕래가 불가능하므로 종의 상위 단계에 있는 애들이 멸절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서식지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 통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개인의 노력, 생태 통로 이렇게 뚫어놓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는 게 람사레브야.
다음 사례 협약은 물세 서식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물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정비했다. 런던 협약의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에 그쵸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어디에 버려져? 바다에 버려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해양 오염이 발생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게 런던 협약이 됐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몇 가지? 세 가지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각각이 어떤 요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이 단어는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종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도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잊지 않으셔야 되고 해당 문제는 이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은 종의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은 그렇죠 개체수 혹은 비율 두 가지 기억하시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 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유전적 다양성 이야기하는 거고. 바나나 야생종을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그쵸? 이게 결국은 종이 획일화돼서 줄어들 수 있다. 다 멸절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좋은 문제인 거죠. 그쵸? 자, 요 단어까지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파트 이제 일단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